네, 안녕하세요. 청주행정사 사무소 윤봉근 행정사입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후로 개설한 지는 오래됐지만 사실 영상을 올린 것 자체는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올린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좀 있었던 것은 저희가 하는 많은 업무 중에서 그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토지 수용과 관련한 동영상이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토지 보상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 어떤 전체적인 절차적인 문제, 절차상의 문제들과 그리고 토지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이러한 동영상들이 조금 그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올릴 글은 사실은 공익사업 과정에서 그 토지와 관련된 것 이외에 저희 흔히 실무에서는 지작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 땅값과 관련된 것 이외에 위에 존재하는 뭐 건물이라든가 대표적인 건물이죠. 건물, 주택 이런 것 부분들 그리고 뭐 수목, 식재, 조경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그 건물에 세를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있어서 땅값만큼도 중요한 게 해당 사업을 못하게 됐을 때 그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이겠죠. 예,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토지보상 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그 땅값에 대한 부분 말고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내가 영업을 하는데 뭐 사업에 편입되고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또는 도로가 난다를 헐리게 생겼다. 헐리게 되는데 내가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손실 보상을 받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보상의 일반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이죠.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숫자로 주요 내용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익사업 편입으로 인해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해서 그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를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 친 것들이 중요한데요. 영업보상에는 폐업보상이 있고 휴업보상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받을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인데 실무적으로는 폐업보상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요건 나중에 오늘은 영업보상 중에서도 휴업보상에 대한 설명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휴업보상에 대한 것만 다루도록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폐업보상에 대해서 다루는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하지만 어쨌든 영업보상에서 중요한 것은 손실을 보았을 때 손실을 본 이유가 해당 공익사업을 인해서 영업을 폐업을 했을 경우와 휴업했을 경우에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폐업 보상 같은 경우는 꼭 폐업을 해야만 되는 사유에 대해서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폐업 보상은 실무적으로 조금 적다. 다만 휴업 보상은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구분을 구별해서 그 개념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무엇을 보상을 하느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 손실, 즉 영업이익 손실분과 그 다음에 휴업 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당 지역이 공익사업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시설의 이전비 등을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주요 내용이고요. 요 각각의 요건들에서 개별적인 요건들이 또 세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예,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 보상이 됐건 폐업 보상이 됐건 간에 영업 보상의 일반적인 요건에서 어떤 영업을 보상을 해주냐 여러 가지 요건들에 맞아야지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보상 대상의 영업의 요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쓴 거는 시간적, 장소적, 시설적, 계속적 요건으로 좀 어렵게 써놨는데요. 뭐 따지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토지보상 업무에는 그 사업인정 고시일이 가장 큰 기준인데요. 그 사업인정 고시일 전과 후냐에 따라서 모든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1일날 사업인정 고시가 딱 났다. 사업인정 고시는 각 개별마다 틀립니다. 어떤 고시일이 사업인정 고시일인지는 그냥 통상적으로 사업인정 고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 기준으로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다. 또 그 이후에 영업을 개시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 절차가 틀려지는데요. 2020년 5월 1일 날 사업인정 고시가 됐다라고 했을 때, 5월 1일 됐다고 했을 때, 그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어야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 새로 신규 창업을 했다든가, 새로 영업을 한 케이스는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겠죠. 네. 이제 그것들이 기본적인 시간적 요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장소적 요건입니다. 장소적 요건은 적법한 장소에서 적법한 허가하에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라고 하는 의미는 뭐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영업보상의 대상이 안 돼요. 물론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또 아까 말씀드린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 1년 전부터 영업하는 임차인, 1년 전부터 영업하는 임차인, 요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한다고 해도 보상이 됩니다만, 이게 아닌 무허가 건축물에서는 영업보상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적법한 장소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법한 허가하에 영업을 한다. 요 말은 뭐 허가가 필요한 업종들, 일반 음식점 허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또한 허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허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허가는 허가는 요 정도 범위까지 받아놓고 실제 업무는 이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뭐 사실 적법한 허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죠. 허가 없이 무허가 영업이라든가 무허가 건물 안에서 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눈에 확확 띄는 부분입니다. 단지 쟁점은 있습니다. 증액을 위한 쟁점을 삼을 때 쟁점의 대상은 되기는 하는데, 이거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시설적 요건입니다. 시설적 요건에서는 뭐 가장 크게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요거는 아무런 인적 제한도 없고 아무런 시설도 없이 떴다 방식으로 하는 영업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된다는 의미겠죠.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만 요즘 온라인화, 모든 사업 영역이 온라인화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시설과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되면 안 된다, 뭐 시설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시설과 인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요즘 이 온라인화 추세에 따라서 그런 것이 없이도 영업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이거는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논점과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보상을 못 받을 때는 반드시 절차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성 요건. 요거는 뭐 중단이나 휴일 없이 계속적 영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뭐 어느 정도 해야지 계속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것도 요거와 마찬가지로 개별적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겉으로는 네 가지로 어렵게 써놨지만 제일로 중요한 거는 시간적 요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이냐 후냐 여기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장소적 요건, 적법한 장소에서 적법한 허가하다. 요 두 개가 실무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돼요. 나머지 요 두 개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까지는 영업보상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사항, 폐업보상이든 휴업보상이든 공통적인 사안을 다뤄봤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폐업보상은 제외하고 휴업보상에 관한 것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보상에 있어서 휴업의 경우라고 했는데요.
휴업은 공익사업에 편입돼서 이전을 해야 될 때 이전하는 기간 동안 잠깐 기간의 휴무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 하던 데서는 문을 닫아야 되고 새로 할 때를 찾아서 또 새로 하는 데 가서 시설을 하고 영업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기간에 대해서 휴업을 했기 때문에 휴업 기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에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 다 더하는 겁니다. 영업이익과 영업이익 감소액, 그 다음에 뭐 고정비, 그 다음에 감소원 상당액, 부대비용, 합판금액. 그러니까 이 휴업보상에 대해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그냥 휴업보상, 휴업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1번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그 다음 2번 이전을 했을 때 새로 생긴 가게니까 아무래도 예전 같지 않게 영업이익이 줄어들겠죠. 그 영업이익 감소액, 그 다음에 고정적 비용, 그 다음에 감손 상당액, 그 다음에 부대 비용. 요 1번부터 5번까지를 합한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뭐 사실 실무에서는 금액만 산정을 하지 이것들이 뭐 1번은 얼마, 2번은 얼마, 3번 얼마, 4번 얼마, 5번 얼마 각각 다 이렇게 지칭을 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영업보상 금액이 나왔을 때 그걸 증액을 다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 세부적인 요건들에서 하나하나 검토가 돼야 되고 하나하나 증액을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요즘 현장에서는 세입자분들이 보상액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총액으로 모두 만족하셔서 그냥 협의에 응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봤습니다. 토지도 그렇지만 이런 영업보상, 휴업보상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어찌됐건 보상은 이러한 항목별로 이루어지고 거기다 그중에서 휴업보상은 요 1번부터 5번까지 합계액으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정도 개념을 아시고 하나하나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증액을 위해서 서면을 작성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파고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이 부분도 사실은 요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 간단하게나마 몇 가지만 체크하는 수준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아까 1번으로 한 거 있죠. 예,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요거는 매달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통 4개월 분을 계산해서 보상을 산정을 합니다. 근데 4개월인데 그럼 한 달에 얼마인지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요거는요, 이 영업이익이 한 3년 이상 됐다라고 치고 이 업체가 공익사업이 편입이 되기 전에 3년 이상 됐다라고 치고 최근 3년 이내에 그러니까 1년에 1억을 했다고 1년에 뭐 10억을 했다고 치면 뭐 오늘이 2020년이니까 2019년 2019년에 10억 2018년에 8억 2017년에 5억 이렇게 했다고 치면 18, 5 합계가 얼마죠? 18, 23이죠. 23억 나누기 3 이렇게 해서 1년치가 나오는 겁니다. 1년치 평균을 계산해서 요 1년치를 나누기 12 그래서 3년간 연평균을 영업이익으로 잡고 그렇게 계산된 영업이익에 대해서 4개월치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게 1번에 대한 영업이익입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는데요. 그냥 이 정도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최근 3년 이내 평균 영업이익을 가지고 요거를 계산해서 준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영업이익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이 영업이익 감소액은 기존에 하던 영업장을 접고 새로운 데로 이전을 하면은
사업 초창기에는 당연히 영업이익이 예전에 하던 데처럼 나오진 않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는 겁니다. 보상을 해줄 때. 그러니까 영업장소 이전 후에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은 그 영업이익 감소액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실무상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누락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누락 여부는 파악을 해야 되겠죠. 보통 그 요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3년치 평균 영업이익 계산한 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에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20% 정도로 책정을 해서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거를 영업이익이 얼마나 감소했냐 따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산출된 이미 계산된 3년치 평균 영업이익으로 요 금액이 산출된 거에 20%를 책정해서 영업이익 감소액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큰 영향을 차지하진 않으니까요. 단지 누락된지 여부만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은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 고정비용. 고정비용은 말 그대로 영업을 하든 안 하든 지출되는 고정비입니다. 거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거는 일반 개인 자영업자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법인 사업체나 복직회계, 복직부기로 사업 시스템 운영하는 설비가 많은 업체들, 이런 데는 감가상각비가 규모가 꽤 큽니다. 요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고정비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에는 뭐 광고 선전비, 연금으로 선납을 했던 그런 비용들,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뭐 임차료,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제세 공과금, 고정적으로 나가는 제세 공과금 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휴업 기간 중에도 근무해야 하는 최소 인원, 몇 개월 쉰다고 해서 종업을 해고할 수는 없겠죠. 그 회사가 사업장이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 항시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최소인을 대해서도 그 인건비에 대해서도 고정비로 산출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말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런 고정비용에 대해서는 개별 비용별로 계산한 방식이 다 있습니다. 임의로 막 해서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산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대로 체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상품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 자,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사비, 차량값, 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전에 따라서 감손 상당액, 뭐 원재료라든가 또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전을 하면서 필히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정확하게 증빙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통해서 증명을 해내면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역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고 있어요. 단지 이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경우는 뭐 기계나 아니면 뭐 수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기계 같은 경우는 틀리게 수목 같은 경우는 새로 사는 신규 취득 비용보다 이전비가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더 크다고 이걸 주지는 않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새로 사는 금액보다 이전비가 비쌀 때는 작은 금액, 새로 사는 비용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체크하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전 후에 이전 광고비, 개업비, 이전함으로 소요되는 부대비용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것도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보상금을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도 판단을 해서 검토가 돼야 되겠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요건들에 맞추는 부분에 따라서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를 하자면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요거는 몇 년치? 최근 3년 물론 창업 연도가 3년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논외로 치고요. 3년간 평균 이익, 그 다음에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요 감소액은 요거의 20%, 그 다음에 고정비용,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그 다음에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이거는 이전비가 취득가보다 비쌀 때는 작은 걸로 준다고 했죠. 소요되는 비용, 그 다음에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가 되겠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공익사업을 일하는 휴업보상에 대해서는 다룰 거는 다 다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될 사항들은 다뤘다고 보여지네요. 어찌됐건 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땅 위에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지역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 장사를 하시던 분, 이런 분들도 영업보상이 나오니까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무에서는 금액만 달랑 나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뭐 이거 얼마 다 따로따로 나오진 않고 총액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나왔다고 보여지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바로 합의에 응하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거를 보는 시각은 이런 것들이 다 합계해서 돼서 나온다는 부분, 그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대략적인 휴업보상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동영상을 또 올릴 기회가 있으면 제가 폐업보상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업보상은 제일로 중요한 게 이거 폐업으로 인정받냐 못 받냐, 그게 제일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보통 당사자 입장에서는 폐업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무에서는 잘 인정 안 해준다는 거, 그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업보상, 휴업보상에 대한 것들은 이 자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 또는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번호, 이메일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유료 상담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유료 상담이라서 상담료가 엄청 비싼 건 아닙니다. 단지 형식적인 절차하고 또 우리가 너무너무 이런 단답형 질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질문들이 하나하나 대답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유료 상담으로 진행을 하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걸로 이번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